삼직강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13하고 14를 연이어서 할 건데요. 14는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쉴 건데, 일단은 챕터 13하고 14를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자면 14가 더 내용이 많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문제 위주로 접근할 때는 뭐 13절에서도 말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13절은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편이고요. 과세표준의 계산인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12절까지 부당이해를 끝으로, 물론 15절에 합병분할이라는 마지막 세무조정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세무조정이 완료되고, 그 단기순지부터 시작해서 입금산이 송금일산임 더하고 송금산이 입금일산을 빼가지고 각소까지 구해놨다고 가정하고요. 13.1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소에서 이비소,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서 과표를 구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월결손금은 화살표에 보면 단기가 아니어도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 된다는 얘기고요. 비과세 소득은 이월공제가 아예 불가능하죠. 올해 아니면 못 써먹고, 소득공제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니까 이월결손금 먼저 빨리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비소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과세표준에 화살표에 그렇게 써있죠. 각 이 비소를 순서대로 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2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월결손금을 배우는 건데요. 결손금 이월공제하고 소득공제죠. 우리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세율은 일단 다 20% 가정할게요. 2014년에 소득이 플러스 600억이었어요. 그러면 600억에 세율 20%로 가정하면 세액이 120억이었는데 2015년인 올해 무려 마이너스 500억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0을 작년에는 괜히 600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작년 거 세금을 돌려줘 버리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국세청은 한 번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걸 썩 원하지는 않으니까 이 마이너스 500억을 앞으로 언젠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겠다는 게 이제 소위 2월 공제인 건 다 아시죠. 소득공제는 보다시피 2014년 600억과 2015년 마이너스 500억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양년 동안은 100억만 번 셈이니까 100억의 세율 20% 곱하면 우리가 양년 동안에 20억만 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작년에 120억 냈으니까 올해 100억을 돌려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다 귀찮으시면 그냥 마이너스 500억에 20% 해버리면 그냥 100억이 마이너스 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옆 페이지에 소득공제를 보면 2월 공제는 이미 다 아시고 있을 거고요. 별로 특별히 배울 만한 게 없을 테니까 2월 공제보다는 소득공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공제는 결손금을 그 직전 사업연도에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 그러니까 바로 돈으로 환급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한테나 혜택을 국세청이 베풀어주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중소기업한테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죠. 동그라미 1번 단기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 되게 째찌한 단서를 붙여놨는데, 전기하고 단기를 법인세 신고기한, 이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죠. 우리 강의는 항상 12월 말 결산법인을 가정하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법인세를 신고했어야 돼요. 이 참 깐깐하네요. 이거 뭐 신고 안 했을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3번은 법인세를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환급 신청도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내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제때제때 신고하라는 거예요. 나 올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0억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억 났다고 제때제때 신고하라는 거고요. 국세청은 내가 올해 마이너스 500억을 신고하면, 아, 너 맞아. 너 작년에는 플러스 600억이었지. 올해 마이너스 500억이니까 곱하기 10% 해서 100억을 돌려줄게 라고 자동으로 돌려주면 좋은데, 국세청이 그렇게 자동으로 돌려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A4 양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A4 양식에, 저기요, 제가 올해 마이너스 500억인데 작년에는 플러스 600억으로 세금 많이 낸 셈이니까 그 100억 정도를 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환급 신청을 구체적으로 해야만 국세청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마이너스가 나면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이 소득공제를 별로 동그라미 3번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요. 뭐 신청해봐야 작년에 낸 세금 뭐 돌려받으면 국세청이 좋아할 리도 없고 하니까, 뭐 국세청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소기업이 실제로 소득공제를 동그라미 3번에 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흔하진 않습니다. 양가로 3번의 대상기간은 작년에 낸 거 딱 직전기 하나만 돌려주고요. 공제효과는 전기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되고 결손금은 소멸되죠. 자, 주 1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제가 계산 문제까지 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냥 이 한도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동그라미 2번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안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직전년도 산출세액이니까 앞에 사례에서 얼마였어요? 120억이었죠? 그러니까 120억을 넘게 돌려주진 않는다는 소리인데, 잘 보면 직전년도 산출세액에서만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빼기 직전년도의 공제감면세액. 내가 작년에 120억 낸 줄 알았는데 막판에 세액공제나 감면은 10억을 받아가지고 110억만 냈나 봐요. 그러면 110억을 한도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막 120억, 130억을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직전년도 산출세액 빼기 직전년도 과세표준 빼기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년도 세율인데요.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왜 이 산식을 앉아서 참 외웠는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산식은 전혀 외울 필요 없는 산식이죠. 물론 우리가 계산 문제를 안 푼다고 하더라도 이 산식 정도는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산식의 가로 내용을 곱하기하고 분배법칙 또는 배분법칙으로 풀어버리면 결론적으로 가로 내용에 직전년도 과세표준 곱하기 직전년도 세율이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돼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직전년도 산출세액하고 이 가로 푼 게 자동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럼 남는 것은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년도 세율이라는 것만 남는데, 이게 바로 500억 곱하기 20%가 돼서 딱 100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로를 풀어보시면 120억하고 600억 곱하기 20%인 120억이 자동으로 소멸돼 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500억 곱하기 20%인 100억밖에 안 남는 거니까 이 산식을 외우시는 분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부터 하시면 이런 산식은 아주 쉽게 풀리니까 이해하시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죠. 주 2번에 이미 환급을 받은 후 향후 오류 등 발견 시 환급세액을 추징한다는 건데, 요거는 과거에 계산 문제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말 문제 토픽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500억의 결손금이라고 생각해서 100억을 돌려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결손금이 500억이 아니라 300억이었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5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억이 있어야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마이너스 500억으로 잘못 돌려받은 거죠. 즉 200억에 마이너스 200억을 잘못 돌려받았으니까 40%를 잘못 돌려받고요. 결론적으로 돌려받은 100억에 대한 40%인 다시 40억을 뱉어내는 게 이 산식의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결소금의 기타 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 양가로 1번 보면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 여부만이 아니라 소급공제를 받을 결손금의 금액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급공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소급공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 소급공제를 받는다면 앞에 사례에서 마이너스 500을 다 받을지 300만 받을지 200만 받을지도 내가 금액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때 500억을 다 받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면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2013년, 2014년 양년도의 결손이 2015년에 넘어왔으면 2014년 것부터 받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앞에 나온 것부터 빨리빨리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고, 양가로 3번에 보면 2월 결손금 공제 적용 시 다음에 같이 선순위에서 이미 사용한 결손금은 당연히 지금 남아있지 않고 써버렸으니까 2월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는 앞에서 계속 배워왔던 2월 결손금의 소멸 사유니까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양가로 4번에 2월 결손금의 공제 시한 및 향후 소멸 여부인데, 2월 결손금을 4가지 방식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가운데 세로에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5년이나 10년 전 발생한 것만 써먹을 수 있고요. 3번하고 4번은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써먹지 못하고 소멸된 것까지 이번 기회에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오른쪽 세로를 과거에 물어본 적 있죠. 이렇게 이거를 1번부터 4번까지 써먹으면 아예 이 2월 결손금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건데, 이거 소멸됨 3번을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2월 결손금은 써먹으면 소멸되는 게 맞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우리 왜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기준소득금액 구하던 공식 기억나요?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 더하기 법정기부금, 올해 추가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더한 다음에 여기서 뭐를 빼요? 여기서 2월 결손금을 빼잖아요. 이 2월 결손금을 빼준다는 게 2월 결손금을 진짜 써먹어가지고 없어진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이 공식 구할 때 가상으로 한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후자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쉬운 얘기인데, 이거는 한번 그냥 가상의 공식에 들어갈 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2월 결손금이 사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곱표시까지 기억하시면 좋긴 한데요.
우리 좀 이따 배울 합병 분할에서는 승계한 결손금은 과표 계산 시에는 공제가 가능한데 자산 수증익 등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3.3의 비과세 소득은 그냥 빨리 동그라미 1번, 2번 공익신탁 재산소득 그 다음에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만 공부하시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고요. 13.4의 소득공제는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기본 강의에서 하곤 했는데 소위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여러 국민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자기가 시간도 많지 않고 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3호 같은 아주 유명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 그러면 여기 있는 펀드 매니저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주식을 또 투자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여러 국민이나 여러 회사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를 신탁이라고도 하죠. 믿고 맡긴다고. 지금 얘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셋은 당연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에요. 저기 우리 시내 나가보면 아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셋 안에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펀드가 있을 텐데 그 펀드 하나하나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회사거든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우리 학생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무조건 허위 회사라고만 오해하는 게 있던데 그렇진 않아요. 페이퍼 컴퍼니가 우리 뉴스에서 안 좋게 나올 때 허위 회사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득이 흘러갔다가 소득이 흘러오는 그냥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퍼 컴퍼니가 많으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페이퍼 컴퍼니 내용을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명목상 회사는 소득이 이렇게 왔다가 주주에 흘러가는 도관, 컨두잇, 파이프에 불과하므로 얘네들이 여기다 배당소득을 주면 이중과세가 당할까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는 전혀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소득공제라는 제도인데요. 뭐 썩 그렇게 중요한 제도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페이퍼 컴퍼니들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번에 이쪽에서 플러스 100원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배당으로 받았든 뭘로 받았든. 근데 다 나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배우시는 각 이, 비, 소 중에서 소득공제에서 100을 빼버려가지고 얘 과표를 0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 거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특징 보면 명목상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얘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는 굳이 이중과세 조정, 즉 얘가 법인주주라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일, 개인주주라면 그로스업을 굳이 해주진 않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실은요. 3번의 대상 법인은 명목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들인데 예를 들어서 유동화 전문회사, 이번에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유한 책임회사, 3번의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공제식인데요. 잉여금 처분 대상에 드는 사업연도 즉 단기, 배당 결의일, 주총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올해 2015년을 벌었으면 2015년에서 이렇게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의 기타 사항인데요. 얘도 뭔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가 배당할 수 있는 배당 가능이익에 굳이 나한테 100% 줄 필요 없고요. 90%만 주더라도 이렇게 금액을 빼준다는 혜택이 있어요. 그만큼 배당하면 소득공제하고 배당금인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할 만큼 많이 줘버리면 초과하는 110원, 120원을 빼주진 않고 100원까지만 빼줍니다. 여기서 배당 가능이익의 90%라고 했는데 그 배당 가능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의명박스에 집어넣어놨죠. 단기 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이 2월 됐으면 그것도 지금 현재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니까 배당잉여금으로 보고요. 혹시나 2월 결손금이 거꾸로 있으면 그만큼은 배당할 수 없으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얘도 이익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으면 이것도 배당할 수 없으니까 단기순이익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할 수 있고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오히려 배당할 수 없고 이익준비금으로 빼놓으면 오히려 배당할 수 없어서 이걸 가지고 90% 이상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과거에 이걸 계산 문제로 물어본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고약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까지 기억해 놓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은 간단한 편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의 공제 시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각소에 대해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08년 이전은 5년에 대해서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월결손금에 대한 그냥 전형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하여 보존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 맞는 설명이죠. 3번에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어차피 청산으로 끝나는 회사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월결손금을 끌고 올 수 있다는 소리고요. 4번에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하여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존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는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 이것도 맞는 소리. 5번 법정기부금 송금산입 한도 계산할 때 그 가상으로 빼주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제 보면 세법상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08년 전 이전에는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맞는 소리고요. 2번 결손금 선고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도 맞는 소리죠. 3번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이거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번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고 법인이 확인한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5번에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격리해야 하며 맞죠?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15절에서 배우지만 구분격리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금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구분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구분격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혹시나 생략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이게 보통 중소기업 간 합병하면 구분격리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산가액 그냥 순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으로 안분해야 하니까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14절은요.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박스를 보면 지금까지 구해놨던 과세표준, 즉 각소에서 이 비소를 뺀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하고요. 세율은 문제에서 요새 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산출세액 나오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하면 총 부담세액, 즉 회사가 1년 동안 진짜 부담하는 총 부담세액이 나오고 그 중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이미 작년에 냈던 8월 달에 냈던 중간연합이든지 아니면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은행에 조금씩 떼었던 기납부세액을 빼면 내년 3월 말에 진짜 회사가 국가에 내야 할 차감 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오죠. 1점의 산출세액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주 1번을 보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에 산출세액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만만한 게 6개월짜리 회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사업연분의 월수, 즉 6개월분의 12로 해서 2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곱하기 T% 하고 다시 12분의 6으로 환산하면 되고요. 코표시에 있는 것처럼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고 제가 밑에 예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테니까 혼자 보시고요. 주 2번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으면 일단은 절대 2월이 되지 않는 세액감면 빨리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써먹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세액공제 중에서도 5년 정도 2월이 되는 게 있어요. 올해가 아니어도 써먹을 수 있는. 근데 안 되는 게 있으면 2번에 빨리 써먹으시고 5년 동안이나 2월 공제가 되는 게 인정되면 3번은 써먹으시고 5년 동안 못 써먹으면 남은 6년 차에 무조건 돌려주기로 약속한 동그라미 4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장 나한테는 시간 여유가 있는 셈이니까 이걸 가장 늦게 써먹으면 됩니다. 챕터 14.2의 세액감면인데요. 1점의 계산구조 보면 세액감면은 우리 요새는 1차 수업 목적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산식구하는 방식만 설명드릴 건데요.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과세표준으로 과표분의 과표를 일단 산출세액을 나누신 다음에 거기에 감면율을 곱합니다. 거기 사례에 제가 충분히 써놨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2점의 세액감면의 종류도 1차 목적에서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냥 차라리 틀리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다른 분들도 이건 공부 안 하니까 굳이 세액감면 종류는 볼 필요 없고
14.3의 세액공제만 몇 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1점의 세액공제의 구분을 보면 우리 나중에 제가 최저한세 계산 문제까지는 접근을 못하더라도 최저한세의 로직이 뭔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최저한세를 아시려면 1번부터 6번에 가운데 세로에 있는 근거법을 아셔야 하는데 우리 지금 배우실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는 4개밖에 없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분식회계 경쟁에 따른 세액공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소위 조특법 세액공제예요. 우리 법인세법 세액공제는 그 다음 세로에서 보는 것처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5번, 6번의 소위 조특법상 세액공제만 최저한세라는 걸 맞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세로에 2월 공제 여부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그 다음에 분식경정은 5년간 2월 공제 되고 특히나 4번의 경우는 5년간 2월 공제 되고 남으면 마지막 해에는 무조건 환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5번하고 6번의 조특법상 세액공제도 일반적으로 5년간 2월 공제는 되고 있습니다. 이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약간의 개정이 있었죠. 의미를 보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고 종류를 보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송금산입 방법이 있는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같은 한기에 일부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액공제로 신청하고 나머지 또 일부 나라에 대해서는 송금산입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똑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든지 아니면 송금산입으로 둘 중에 하나를 빼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법 선택했다고 해서 내년에 2법을 선택을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매해 똑같은 걸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직접, 의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데 직접은 우리 외국법인의 지점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 이거 말 문제로 가끔씩 건들던데요.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해주지 않아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낸 것을 우리나라에서 빼주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제도인데 이 납세자한테 유리한 제도를 해외에서 이 납세자가 잘못해가지고 가산금, 가산세 낸 것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입니다.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감면받은 회사한테 감면 효과를 그대로 주는 게 의제 외국납부세액공제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진출 형태, 즉 자회사로 나가더라도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해주는 게 이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양가로 1번의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일 중요한데 요건이 올해 개정됐죠.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였던 것이 25%로 개정이 됐고요. 자원개발 사업은 여전히 5%. 얘가 다른 것들은 배당 기준일이 일반적인데 얘는 배당 확정일입니다. 내년 주총을 의미하는 거죠.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도나 계산은 말 그대로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주 3번 2월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 공제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점 간접 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 금방 배운 거랑 우리 앞 챕터에서 배웠던 페이퍼 컴퍼니를 짬뽕시킨 경우인데 페이퍼 컴퍼니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외국 자산에 투자하면요. 외국에서도 세금 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 번 세금 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별로 어렵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제도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산식 같은 것은 아직까지 계산 문제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올 만한 급도 아닌데요.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 문제로 접근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풀만한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성은 떨어지니까요. 4점으로 내려오면 재해손실세액공제인데 요거는 가끔씩 가끔씩 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의미를 보면 법인이 각 사업유도 중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하여 세액 공제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예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얘기해야지 이걸 건물 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10층짜리 건물이 위에부터 8층, 9층, 10층을 타버리면 30% 정도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산의 20% 이상은 불나거나 아니면 재해를 봐야만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좀 빼주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재해 손실 비율을 보면 전체 상실 전 사업용 총 자산분의 이번에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인데 분모에서 보는 것처럼 토지는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다 토지는 제외예요. 어차피 토지는 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코 표시 보면 형식상으로 타인 소유이나 실제로 나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은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이런 볼펜이 만자루가 쌓여있다가 불나버린 거죠. 하지만 이 만자루는 실은 내 볼펜이 아니라 상대방, 문화연필이나 모남인가요? 거기가 나한테 잠깐 맡겨놓고 있다가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게 위탁을 준 재고인가요? 수탁을 받은 재고인가요? 수탁을 받은 재고죠. 수탁을 받은 재고는 나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모분의 분자에 되면 안 되는데 그 문화연필 또는 모나미하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내가 지금 위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위탁을 준 거고 나는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내가 수탁을 받은 자산이 불나버리면 이건 내가 변상 책임을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를 소홀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소유권은 나한테 재무제표에 안 잡혀 있더라도 이 분모분의 분자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꼼수가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 화재보험금 등을 수령했으면 이게 만자루가 불타서 내가 한 10억 정도의 손해를 봤어도 마침 화재보험사에서 9억 정도 보험금이 나오면 나의 재상실 자산가액은 1억밖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다가 과연 1억을 넣어야 하느냐, 그때도 꿋꿋이 10억을 넣어야 하는 건데 보신 것처럼 그 금액을 차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꿋꿋이 그냥 10억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표시 3번 자산가액 평가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장에 조사를 받으면 되고요. 양가로 3번의 공제액이 뜻밖의 재밌는데요. 1번, 2번을 둘 다 해주고 플러스를 해줍니다. 둘 중에 큰 것만 해주는 건 아니고 1번, 2번 두 개 공통적으로 끝에 뭐를 곱하냐면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하고 있어서 재해 상실 비율이 막 40%, 50%, 60%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공제해 주는데 1번은 내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던 세금도 뜻밖의 이번 기회에 불나면 공제해 주는 거죠. 참 세상 일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2번은 올해까지의 법인세. 그러니까 1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아직 안 낸 법인세도 일부 정도를 공제해주고 2번은 올해까지의 법인세도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산 문제까지 볼 토픽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박스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제한도 기억해야죠. 불난 한도까지만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억이 불난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 박스를 더해보니까 무려 300억을 공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300억을 돌려주진 않고요. 불난 금액을 한도로만 돌려줍니다. 양가로 5번의 신청을 보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기한 내 재손실세액공제서를 신청하라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라면 신고기한까지, 단 재발생일부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1개월이 채 안 남아있으면 재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고요. 이번에 재발생일 현재 이미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할 법인세가 있으면 재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5점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계산 문제는 나올 수가 없겠고 아마 말 문제만 나올 텐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3, 4분 동안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쉬운데 이거 내가 참 민망한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2015년에 살고 있고요. 나는 삼성전자인 거예요. 내가 2014년에 해서는 안 될 비행을 저질렀는데 그 주주들한테 막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분식 회계를 해서 이익을 무려 1000억을 뻥튀기를 시킨 거죠.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2015년에 걸려버렸어요. 걸렸다는 게 누구의 고발에 걸렸다거나 양심 선언을 해서 걸린 것 정도는 인정도 안 되고요. 나를 감사해줬던 CPA가 징계를 받는 등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야 이 5번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CPA가 징계를 받을 정도에 상당히 크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우리 회사에서는 신인도도 떨어지고 회계 투명성도 떨어지고 나랑 같이 감사해줬던 우리 공인회계사 참고로 삼성전자는 3일이 감사하는데요. 3일이 꼭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사례에 불과하니까. 아무튼 나랑 감사해줬던 회계사가 징계 먹을 정도로 상당히 일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민망하지만 그럼 뭐야, 작년에 괜히 1000억의 이익을 더 잡아가지고 나는 좋을 뻔했는데 걸렸잖아. 야, 이거 걸린 김에 작년에 1000억 이익 더 신고했으니까 세금도 내가 세울 만큼 한 200억 더 낸 거 아니야? 야, 이거 걸린 거 민망하지만 이왕 걸린 거 작년에 내가 그러면 분식이익으로 분식회계로 1000억 이익을 더 잡았으니까 그럼 세금도 괜히 200억 더 낸 거잖아. 야, 이거 세금이라도 그럼 돌려받자라고 해서 박스에 2015년 박스에 화살표 있는 것처럼 민망한 상황에서 국가에 경정을 청구하죠. 저기요, 우리 막 가자. 그래, 나 막 갈 건데
나 작년에 분식하다 걸렸거든? 걸린 거 부끄럽지만 작년에 분식하느라고 내가 실은 세금도 더 낸 게 없잖아 있어. 나 세금 더 낸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식으로 까짓 걸린 거 나 세금 돌려줘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답의 5번의 문장에 보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경정을 따라서 경정 청구로 나한테 200억을 돌려주쇼라고 삼성전자가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그래 네가 작년에 분식했으니까 세금도 많이 냈지 내가 세금 돌려줄게라고 고지고대로 나올 리가 없죠. 너 웃긴 놈이다. 너 작년에는 분식하느라고 세금 많이 내고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참 순수히 돌려주겠어 라고 해서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과표 밑에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서 야금야금 세액공제에서 조금씩 돌려주지 이거를 한 번에 여기 있다라고 해서 200억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다란 회색음영박스를 보면요. 세액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환급해주지 않고 5년 동안 세액공제로 야금야금 돌려주고요. 그래도 5년 동안도 못 돌려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해에 한 번에 남은 금액은 그때는 돌려주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분식이익으로 세금을 많이 낸 회사가 분식에 걸려가지고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주지는 않는데요. 빨리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의미를 보면 전기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인해 단기의 세액을 감소시켜달라는 경정 청구를 법인이 신청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즉시 환급해주는 대신에 페널티 성격으로 이걸 5년 동안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이번에 적용 대상을 보면 일단은 전기의 분식회 등의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감사인 등의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고 3번 법인이 전기 과다했던 세액을 돌려달라고 국세기본표에 따라서 경정 청구를 해야 하고요. 3번에 보면 세액공제 및 잔액 환급 방법을 보면 1번에 해당 경정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서 천천히 돌려주고요. 5년이 지날 때까지 못 돌려주면 그때는 언젠가 환급금을 한 번에 즉시 지급해주고요. 법인이 그 안에 해산해버려도 즉시 지급해주긴 합니다. 그 박스까지는 계산 문제까지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환급과 상금, 그러니까 환급금을 줄 때마다 늦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좀 쳐준다는 뜻인데요. 1번, 5년이 경과한 사업년도에도 환급금이 남아있으면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년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규정을 해서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5년 이내에 세액을 다 돌려줘 버렸다. 빨리 돌려줬다면 5년 이내에 사업년도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는 순차적으로 공제한 각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표주자가 양가로 1번에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요. 요거는 1차 토픽에서 나온 적도 거의 없거니와 계산 문제 위주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생략할게요. 옆에 이제 산식이 있습니다만 굳이 산식을 보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텐데요. 개정 내용만 설명드리자면 B점의 증가분 방식이 2014년까지는 지난 2년 평균을 초과하는 것만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작년 것만 넘어가는 걸 해주고 있고요. 주 1번에 보시면 일반 기업의 공제 한도가 4%에서 올해 또 3%로 줄어버렸습니다. 계속 한도를 줄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그 밑에 참고 박스 정도는 참고 정도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해서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3천억을 보는데요. 지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입니다. 근데 요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만큼의 중견기업은 우리 참고의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매출액을 5천억까지는 봐주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의 중견기업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정도는 말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연금 인력개발비는 발생액 기준입니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액 기준, 즉 어음으로 지급했거나 미지급금도 싹 다 일단은 포함이 가능한 거죠. 현금주의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발생만 했지 지급을 안 한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돈만 준 거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불포함하고요. 양가로 이번에 나머지 투자세액공제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기타 조특법상 세액공제도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믿으면 되겠네요. 우리 반가로 4번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거의 95에서 97%가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1년에 2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4.4의 최저한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 문제가 나올 수는 없고요. 계산 문제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 파란색 박스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감면 후 세액이라는 거하고 최저한세를 비교해서 최저한세는 진짜 있는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해놓은 그냥 가상의 한도거든요. 너가 세액공제 감면을 너무 많이 받더라도 최저한세만큼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파란색 박스 위에 박스를 보시면 케이스 1은 감면 후 세액이 이것저것 세액공제 감면을 받은 다음에 감면 후 세액이 250원인데 국세청이 가상의 한도인 최저한세를 구해보니까 너 적어도 230원 이상은 내라. 그러면 케이스 1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230원은 내라고 했는데 얘가 250원을 내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최저한세 안 걸리고요. 케이스 2에 감면 후 세액은 250억인데 최저한세는 300억이 나오면 이때는 50원이 감면이 배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최저한세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가 오른쪽 박스에 있고요. 감면 후 세액은 우리 잘 보시면 A, B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A까지만 빼준 것을 감면 후 세액이라고 하고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언제든 무혈 입성으로 빼주는 걸 B라고 하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 A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이 들어가고 B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 중요한 것은 159페이지 표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파란색 백마크인데 연구미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라면 B로 내려와야 즉 최저한세를 안 맞고 무혈 입성하는 B로 내려오는데 다만 이제 비중소기업이라면 연구미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옆 페이지에 있는 A로 올라가니까 최저한세 테스트를 받는 것이 돼서 이 연구미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언제나 최저한세에서는 여러분 헷갈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도록 하십니다. 참고로 160페이지 3점의 최저한세는 하단의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저한 과표라는 걸 즉 정상과표에서 저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환원시킨 다음에 최저한세율을 곱하고 있는데 옆 페이지 최저한세율은 7%, 10%, 12%,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한세율이 여러 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7%, 일반 비중소기업은 10%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4점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감면 배제. 아까 왜 케이스 2에서 감면 후 세액은 250원인데 최저한세를 적어도 300원 내라고 했으니까 50원은 내가 뭔가를 감면을 못 받고 뱉어내야 하는 감면 후 배제가 되는 건데, 감면 배제가 되는 건데, 이건 말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고한다면 그냥 순서를 임의로 회사가 법인 신고하는 대로 임의로 정해서 50원을 감면을 안 받으면 되는데요. 국가에 의해서 경정하는 경우라면, 즉 국가에 걸려가지고 50원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준비금,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비과세 순서대로 이 배제가 될 테니까요. 이거 한번 말문제 위주로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5의 농어촌 특별세죠. 되게 기분 나쁜 세금인데요. 내가 이번에 국가한테 100억 정도의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으면 국가가 다시 날 찾아오죠.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이번에 100억 정도 세액 공제 감면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왜요? 혹시 세액 공제 감면을 받으니까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나쁘진 않네요. 혹시 이렇게 기분 좋은 기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혹시 우리나라의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그런 생각 없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너 100억 공제 감면 받은 거에 20%는 다시 내놔 라고 해서 되게 기분 나쁘지만 국가한테 100억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다시 그거 20%에 해당하는 20억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농어촌 발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바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80%만 나한테 효과가 있고요. 다시 20%는 국가에 또 세금으로 돌려댑니다. 다만 이 20%가 농어특세가 안 붙어서 100% 즉 100억이 그대로 나한테 혜택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가로 3번의 농특세 비과세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중소기업 관련된 세액공제 감면은 20% 뱉어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R&D 즉 연구인력개발 관련된 그 세액공제 감면도 20%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지방육성 관련된 거 마찬가지, 반가로 4번의 농어촌 지원된 거 마찬가지, 나머지로 반가로 5번의 기타 사항도 굳이 20%를 돌려서 뱉어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죠. 164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관한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맞네요. 4가지 중에 이게 가장 마지막 순서니까요.
이번에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가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환급 취소 세액을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경정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로 징수한다. 왜 아까 제가 500억 결손금으로 2월 소득공제 인정받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300억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200억엔 40%에 해당하는 걸 뱉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자 상당액 가산한 금액을 경정한 날이 아니라 원래 처음 마이너스 500이라고 해당 결손금을 발생해서 신청한 날로 돌아가서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기가 틀린 거죠. 3번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에 송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아예 이런 걸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계 결정이 아닌 한. 4번 보면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및 체결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예전에는 맞던 표현인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상대방 그 해외 자회사가 있는 상대방 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여부랑 무관하게 이 제도를 적용해 줄 수가 있죠. 5번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 배제 순서는 준비금의 송금산입, 그 다음에 특별감가상각비 송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서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기로 하면 요새는 이런 순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법정으로 배제하겠다면 준비금,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세액공제, 그 다음에 소득세, 비과세 순서니까 일단은 선택을 하기로 하면 이런 순서 자체가 없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옆 페이지. 3번 문제. 법인세법상 각 사업유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A 2013년 기출문제인데요. 1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충당해버렸으니까 이미 다 사라진 거고요. 2번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년간 이월되죠? 3번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가산세하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이라는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요. 이거는 포함하지 않죠.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각소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똑같이 적용한다. 맞는 소리고요. 5번이 틀렸군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순서에 따라 감면 배제세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이런 조특법상 모든 세액 감면은 이와 같은 순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잘 지어냈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법적인 경전 순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한테 이런 별도의 특혜는 없으니까요. 이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4절까지 마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15절에 합병분할 특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